야담 이야기. 여종을 탐한 진사. 옛날 어느 마을에 처녀 총각 순심이와 상우가 살았습니다. 순심이는 허진사 댁 머슴의 여식이었는데 마을에서 제일 예뻤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 총각들과 양반의 자제들까지도 호시탐탐 순심이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심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총각 상우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이따 저녁 먹고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왜 뭔 일 있어? 오늘 부모님들 모두 일 때문에 멀리 가셔서 집에는 나밖에 없어. 그렇구나, 알았어. 그리하여 순심이는 저녁을 먹고 상우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순심아, 이것 좀 먹어봐. 낮에 장터에 갔다가 주막에 들려 사왔어. 하면서 고기와 탁주를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맛있다. 어쩜 이렇게 맛있니? 고기를 맛있게 먹던 순심이는 상우가 탁주를 마시는 것을 보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한 잔 줄래? 너는 술을 못하잖아. 너가 마시는 걸 보니 한 잔 해보고 싶어졌어. 그래. 하면서 탁주를 한 잔 따라주니 순심이가 코를 막고 들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탁주를 모두 비웠는데 순심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상우도 서서히 몸이 달아올라 사내의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 총각이 한 방에서 알딸딸해지자 방안 분위기가 묘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그스레진 순심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탐스럽게 보이자 상우의 심장이 더욱더 쿵쾅쿵쾅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상우는 자신도 모르게 순심이에게 달려들었답니다. 알딸딸하던 순심은 순간 당황했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상우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에 상우에게 몸을 허락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뜨겁고 황홀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총각들이 아무리 순심이에게 추파를 던져도 순심이에게는 오로지 상우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진사가 퇴청을 하다가 우연히 순심이를 보게 되었는데 웬 사내놈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허진사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숨어서 보고 있으려니 두 사람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전현이 벌써부터 사내질을 하는 것인가? 순심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허진사는 어리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사내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허진사는 순심이와 마주칠 때마다 순심이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얼굴도 예쁜데다 가슴도 봉긋하고 엉덩이도 통실한 게 벌써 다 큰 처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걸을 때마다 실룩거리는 엉덩이가 왠지 허진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요염하게 걷던 순심이가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숨도 못 잔 허진사는 비몽사몽하면서도 자꾸 순심이 생각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큰 처녀가 된 순심이는 예전에 알던 순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허진사의 마음속에는 순심이가 꽉 차버렸답니다. 하지만 채통도 있는 데다 순심이는 여종이다 보니 쉽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아는 사람들 천지다 보니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진사는 어떻게 하면 순심이를 품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진사는 순심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덕만이, 자네가 심부름 좀 해줘야겠네. 무슨 일인갑시오? 내가 중한 일이 있어 서찰을 써줄 테니 자네와 자네 부인이 좀 다녀와야겠네. 네,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순심이 아버지는 달포가 넘게 걸리는 경상도로 보내고 순심이 어머니는 전라도로 보냈답니다. 그렇게 순심이 부모를 멀리 보낸 허진사는 밤이 깊어지자 순심이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웬 사내놈이 순심이와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허진사는 살금살금 뒷걸음으로 방을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니, 웬 놈이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린 것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에 순심이랑 같이 있던 상우 총각이 분명했습니다. 두 연놈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벌써부터 잠자리하는 사이라니? 좋다만 허진사는 맥이 빠져버렸답니다. 그리하여 허진사는 상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밤새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즈음 허진사는 금부치를 하나 들고 상우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한창 바쁜 농번기라 모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허진사는 방 2개 중 작은 방에 금부치를 숨겨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하로 가서 전날 밤에 상호가 몰래 다녀간 후로 금부치가 없어졌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형방은 포졸을 데리고 가서 상호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포졸이 작은 방에서 금부치가 나왔다며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형방 나리 금부치를 찾았습니다요. 그리하여 포졸은 상호를 잡아다가 문초를 하고 옥에 가두었답니다. 그렇게 상호까지 처리한 허진사는 다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순심이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지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순심이 옆에 바짝붙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인기척에 순심이가 잠에 취한 채로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상호야? 그러자 허진사는 아무 말 없이 순심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허진사는 순심이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순심이와의 하룻밤은 허진사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젊디 젊은 순심이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허진사는 꿈을 꾸듯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허진사는 순심이만 보면 무척 잘해주었답니다. 예, 순심아, 너무 힘들게 무리하지 말거라. 순심이가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을 들면 다른 머슴을 시키거나 아무도 없으면 직접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허진사는 순심이만 보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허진사가 순심이만 보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된 마님은 뭔가 여자의 직감이 딱 오는 것이었습니다. 순심이와 허진사 사이를 의심한 마님은 두 사람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그리하여 밤이 되어도 자지 않고 허진사를 살피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허진사가 살금살금 기어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허진사가 어디로 가나 따라가 봤더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허진사가 순심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습을 목격한 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내 인연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마님은 허진사 채통 때문에 현장을 덮치지는 못하고 씩씩거리며 뒤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분통이 터져 한숨도 자지 못한 마님은 순심이를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허진사가 밖에 나가고 없자 마님은 순심이를 불렀습니다. 내 인연, 내가 명을 재촉하려고 환장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년이 대감을 꼬드겨 밤마다 일을 치르다니. 내 당장 내년을 물꼬를 내주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요. 이것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마님은 순심이가 끝까지 실토를 하지 않으니 분노가 더욱더 끓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회초리를 들어 순심이의 종아리가 터질 때까지 호되게 때렸답니다. 그리고는 옷가지만 몇 개 싸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오늘 당장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붙이지 말거라. 그렇게 허진사 댁에서 쫓겨나온 순심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밤마다 대감을 꼬드겼다니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마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요즘 평상시와 다르게 대감이 잘해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꼬드긴 적은 없었으니 순심이는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한편 바깥일을 마친 허진사는 순심이를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얼른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순심이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진사는 다른 여종에게 물으니 마님에게 회초리를 호되게 맞고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허진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심이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어서 가서 순심이를 찾아봐야지. 허진사는 다른 여종들과 머슴들을 풀어 순심이를 찾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나서서 순심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순심이가 보이질 않자 허진사의 머리에 언뜻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호네 집으로 가보니 상호의 집 앞에서 순심이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순심아,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 마님한테서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어서 여기로 왔습니다요. 아니 그런데 마님은 무슨 연유로 널 쫓아낸 것이냐? 제가 진사님을 밤마다 꼬드겼다고 하시며 마님이 화를 냈습니다요. 순심이에게 말을 들은 허진사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아니,
이 여편네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인가? 쥐도 새도 모르고 순심이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를 어찌 부인이 알고 있는지 허진사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순심아,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날 따라오너라. 어디로 가시게요? 여기 백날 있어도 상호는 오지 않으니 잔말 말고 어서 따라오너라. 허진사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참에 순심이에게 살림을 하나 차려주고 자신이 원할 때마다 드나들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심이를 데리고 가 변두리에 작은 오두막집을 하나 장만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허진사는 밤늦게 순심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여느 때처럼 순심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랍니까? 갑자기 순심이가 빨래방망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빨래방망이의 아랫도리를 정통으로 맞은 허진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자 허진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궁리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리하여 허진사는 순심이의 마음을 얻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허진사는 매일같이 순심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옷도 사주면서 애정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상호는 죗값을 치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옥에 갇히다 보니 상호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했답니다. 억울한 마음을 뒤로하고 상호는 옥에서 나오자마자 순심이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에게서 순심이가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상호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하여 상호는 백방으로 순심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순심이를 찾을 수 없던 상호는 크게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진사댁 머슴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자네, 우리 진사나리가 순심이에게 빠져 사는 걸 알고 있는가? 뭐라고? 아니 어찌 진사나리가 순심이에게 빠졌단 말인가? 말도 말게. 요즘 진사나리가 순심이에게 푹 빠져서 집도 사주고 매일같이 맛있는 것도 사준다네. 그 말을 들은 상호는 우라통이 끓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숨어서 기다려 허진사를 몰래 뒤따라가 순심이 거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허진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상호는 순심이 방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심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상호야,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널 볼 수가 없었니? 두 사람은 그간 서로에 대한 일도 궁금했지만 그리움이 더 컸기에 서로 부둥켜 안았답니다. 상호의 품에 안긴 순심이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는 것이야? 말도 마. 진사나리 때문에 무서워서 혼났어. 진사나리는 왜?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가져다 주는데 꼭 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무서웠어. 그랬구나. 이제 내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알았어. 정원은 순심이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알 것 같았습니다. 허진사댁 금부치를 훔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훔쳤다며 옥살이를 하고 나온 것도 허진사가 순심이를 가지려고 일부러 자신을 떼어내려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생각이 정리된 상호는 허진사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상호는 우선 사또가 사는 집을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몇 날 며칠을 사또 집을 살펴보았던 상호는 밤이 되자 사또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또가 자고 있는 방에서 보물을 하나 훔쳐 나왔답니다. 그리고 훔쳐온 보물을 다시 허진사 안방에 몰래 들어가 숨겨놓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사또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가보가 없어졌으니 사또는 큰일이 난 것이었으며 그렇게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을 확인한 상호는 그 다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사또가 잃어버린 보물은 허진사가 훔쳤다는 편지를 써서 화살촉에 달아 사또의 집안으로 날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게 된 사또는 허진사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방을 시켜 조용히 조사를 해보라 명하였답니다. 그러자 형방이 허진사댁 머슴을 불러 요즘 허진사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한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하느니라. 요즘 허진사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느냐?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밤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 뭐 때문에 밤마다 나간다는 것이냐? 그것까지는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요. 머슴의 말을 들은 형방은 사또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답니다. 형방의 말을 들은 사또는 허진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형방, 당장 포졸들을 데리고 가서
허진사의 집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그렇게 하여 형방은 포졸들을 데리고 가서 허진사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형방날이 안방에서 이걸 찾았습니다요. 무엇이야? 자세히 보니 사또의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보물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허진사를 잡아오너라. 그리하여 허진사는 사또의 보물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허진사에 대한 복수를 한 상호는 순심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순심아, 이제 됐다. 뭐가 됐다는 것이야? 이제 다시는 허진사가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정말? 이제 정말 진사나리가 날 찾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 그렇다니깐. 그 말에 순심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억울한 복수도 하고 순심이의 걱정거리도 해결이 되자 상호는 순심이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순심이도 큰 걱정거리가 없어지자 상호를 꼭 안았습니다. 한편 허진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자로 인해 갖은 고초를 겪었답니다. 나이 80에 감히 꽃 같은 처녀를. 옛날 한 고을에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하에 있는 이방이 말을 먹는지라 어느 날 감사와 함께 술잔을 나누다가 자기 고을에는 말 잘하는 이방감이 없으니 감사 보고 이방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구변이 좋은 원님은 입만 벌리면 청산유수인지라 하루 공무를 일찍 끝내고는 늘상 평복 차림으로 앞집에 가서 그 집 노인과 바둑을 두면서 고담하기를 즐기었습니다. 오늘도 원님은 주인집 노인과 마주 앉아서 바둑을 두며 이야기판을 벌였습니다. 말이란 툭하기 다르고 탁하기 다르다고. 원님이 말꼭지를 떼자 노인이 제꺽받았습니다. 그러문요. 그러기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살던 동네에 먹물이나 먹은 선비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 80에 꽃 같은 처녀를 후실로 데려왔지요. 사또님께서는 거짓말을 곧잘 하십니다요. 거짓말이라니요. 바로 우리 옆집에서 있은 일이라서 내가 직접 본 일이지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열의 아홉은 속여서 데려왔거나 동여서 업어왔겠지요. 아니올시다. 사주단자를 보고 기러기까지 드린걸요. 허허허. 거참 듣고도 모를 소리다. 그래 말썽이 없었나요? 왜 없었겠나요? 그리고 장가드는 날 호호백바른 검댕이 칠을 했고요. 하지만 얼굴에 거미줄처럼 늘어난 주름살과 활동처럼 굽은 허리야 어쩔 방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일부러 밤에야 각시집에 도착했지요. 어두운 밤이라 얼렁뚱땅 술을 써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술례를 지냈는데 첫날 밤을 지나서 새벽에 각시가 일어나 보니 늙은 영감이 해수가 나서 콜록거리는 걸 보고 기겁해서 아버지께 아뢰었지요. 장인되는 어른이 들어와 보니 분명 늙은 영감이라 분하고 원통하고 괘씸해서 사위의 목덜미를 거머쥐고 따졌습니다요. 여보게 자네 나이가 얼만가? 예, 24시올시다. 그럴 수 있나? 24인데 얼굴엔 웬 박구랑 천지야. 예, 42올시다. 뭐뭐 42인데 곱사등이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른 대로 하라고 왜 바른 말을 못해? 예, 동서남북으로 20올시다. 동서남북이 20이라. 그럼 그게 80이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그러면 그렇겠지. 그러고 보니 자네 나이가 내 장인의 나이보다도 많은데 왜 처음부터 속였나? 속이긴 누가 속였다고 그러십니까? 뭐, 속인 일이 없다고. 그러면요. 사주단자에도 고지고대로 똑똑히 적어보낸걸요. 그건 그렇고 방금까지도 뭐라고 했나? 24네, 42네 하고 대답하지 않았나? 그랬지요, 장인님. 24시면 얼마입니까? 가만히 있자. 24시면 80이지. 그렇지요. 42이면 얼마입니까? 42이면 80이지. 그것 보시지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듣고 보니 따는 그렇구만. 장인님, 너무 넘려하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치아가 든든해서 못 씹는 고기부치가 없고 위가 든든해서 소화불량에 걸릴 염려는 없소이다. 명년 춘삼월에 사윈에 사는 형편도 보고
외손자도 안아볼 겸 겸사겸사해서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딸을 주고 말았다네. 허허, 거 듣고 보니 거짓말이라도 그럴듯합니다요. 허허. 이때 새로 이방으로 선을 보이러 온 선비가 관아에 가보니 원님이 집으로 갔다기에 집을 찾아가니 또 나갔다기에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윗집 드락에서 두 노인이 바둑을 두며 웃음보를 터뜨리는지라 발발 다가갔습니다. 새로 이방감으로 선을 보이러 온 선비가 원님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원님을 동네 영감으로 알고 원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 옆에 쭈그리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정말 구수하다. 성함을 어떻게 부르시오?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새파란 젊은이가 초면에 첫마디부터 건방지게 나오는지라 원님은 일부러 시침을 떼고 대꾸했습니다. 김돌쇠라고 합니다. 젊어서 부모들의 속을 묻어니도 썩였겠군.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윗집 노인이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기가 막혀 꾸짖으려는데 원님이 눈을 숨벅거리며 하하하, 젊은이의 눈썰미가 대단하다. 게다가 관상까지 볼 줄 아시는군요. 하며 맞춰주었습니다. 알다뿐이겠소. 난 12길 물속은 몰라도 한길 사람의 속은 안답니다. 그러고 보면 손님은 의원 노릇도 하셨구려. 어허, 영감이 서당물을 먹은 모양이군. 척척 알아맞추는 걸 보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짓는다고. 오래 살다 보니 들은 풍월이지요. 헌데 내가 젊은 소시적에 부모들의 속을 썩인 줄은 어떻게 아셨지요? 노인이 얼굴 가죽을 실로 꿰매서 주름 잡은 것을 보고 알았소. 젊은이의 인사가 점점 고약하게 나왔지만 원님은 아님보사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팔싹둥이로 태어나다 보니 설익은 바가지가 해비채 쭈그러들듯이 험한 세상살이에 넌떨머리가 나서 쭈글쭈글하게 됐소. 하하, 아주 변설이군. 이 고을 사또께서 언변이 청산유수라더니 영감도 사또의 사돈의 8촌쯤은 되겠소. 혹시 사또님을 못 보았어? 사또님이야 관아에 계시겠지. 이런 곳에 올 리가 있어. 헌데 손님은 어디서 오시기에 무슨 용무로 사또를 찾소? 난 감사의 소개로 이 고을 이방으로 선보이러 온 사람이요. 예, 그러신 줄 모르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헌데 내가 사또라면 아마 안 믿겠지요. 하하, 암탉이 울 수 있어? 간혹가다 우는 놈이 있기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 봐라. 늙은 콩밭으로 간다더니 그 말이 옳군. 그래, 암탉이 우는 걸 누가 가르쳤소? 수탈기 새벽이면 우는 것을 누가 가르쳤겠소? 때가 되면 우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 저 이방날이라고 하셨지요. 초면에 이런 말씀 여쭈는 게 도리에 어긋나겠지만 좀 작작 부는 게 어떻소? 불다불다 터지겠군요. 아무리 제 몸에 달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나가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더러 삼가해야지요. 두 눈을 편히 뜨고서도 태산을 몰라보다니요. 사또님, 이 늙은 것이 몸둘바를 모르겠나이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얼음 위에 자빠진 황소눈이 되어 쩔쩔매더니 넙죽 엎드려 사또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리방 문안들이옵니다. 안녕부터 사또님께서 농담을 즐기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사오나 100번 듣기보다 한 번 보는 쪽이 낫다더니 과시 소문과 같사옵니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언능 30개 주랭낭을 놓거나 엎드려 1100번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 것인데 이건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자칭 이방으로 행사하는 그 기백이 마음에 들어 원님은 껄껄 웃더니 한 번 실수는 보통이라 마음에 새겨둘 것 없네. 내 집을 알았다니 저녁이나 같이 하도록 제때에 오게. 먼 길 오느라고 피로했겠으니 돌아가 쉬게나. 그날 저녁 이방은 실수를 미봉하려고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제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진수성찬을 보자 저도 모르게 달걀 같은 군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방의 옹색해함을 눈치챈 사또는 이방, 이 자리엔 자네와 나 둘뿐이니 어려워 말고 마음껏 마시고 식성껏 자시게. 하며 손수술까지 따라주었습니다. 사또님, 이거 너무 황송하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처음엔 조심하느라고 술잔을 두 손으로 들어 돌려내고 마신 후에 돼지고기를 집어 젖국에다 꾹 찍어 입안에 넣었습니다. 아차, 그런데 그것이 전국이 아니라 달디단 꿀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또 망신하게 된 이방은 달디단 꿀이것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눈물을 찔끔 짜며 안간힘을 써서 겨우 넘기며 사또의 눈치를 흘끔 보니 앞불싸
어느새 눈치를 챈 원님의 웃음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하하 나원 돼지고기에 꿀 찍어 먹는 사람은 내 머리에 털나누 처음일세 하하하. 이 방은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지만 기왕지사 엎딩김에 절이라고 한치 혀를 놀려 국면을 돌려 세우리라 맘먹고 여유 있게 한 말씀 올렸습니다. 아니올시다. 사또님께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옵니다. 아니 그럼 맛이 좋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라요. 돼지란 본래 꿀꿀하고 꿀 한번 먹어보기를 소원하던 짐승인데 꿀을 한 번도 못 먹고 죽었으니 기왕지사 내가 먹는 바에 내 소원을 풀어주마 해서 찍은 것이지. 제가 꿀과 젖국을 몰라서 찍은 줄 아십니까요? 하하하.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피장파장이지. 아무렴 잿내비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아무리 말 잘하는 이방이라고 실수할 때가 없겠나. 허허허. 하지만 둘러붙이는 재간만은 대단하네. 어서 꿀꿀이의 소원을 풀어주게나. 하며 돼지고기를 담은 목기와 꿀종지를 이방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회 때였습니다. 이방이 남먼저 출근하여 동원마루에 올라서 보니 원님 이 한창 골똘히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라 우물쭈물하다가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님이 보았는지 말았는지 아무런 응대도 없는지라 혹시 원님께서 미처 못 봤는가 해서 다시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맙소사 원님의 두 눈썹이 한데 모이더니 자넨 절을 2번씩이나 하는 걸 보니 내가 그래 죽은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면 빨리 죽으라는 말인고? 하고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그제서야 이방은 하느님 맙소사 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치도근을 당할 일이 걱정돼서 얼굴색이 흑빛이 되어 호랑이 앞에 강아지 꼴이 되어 바들바들 떨겠지만 입만 벌리면 쏟아지는 말재간에다 둘러붙이는데 이골이 난 이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재치 있는 말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또님께 아뢰옵니다. 먼저 올린 절은 소인이 왔습니다 하는 인사였고 2번째 올린 절은 사또님께서 분망하시와 소인은 물러가오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절이옵니다. 하하하 하타.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더니 바로 이방을 두고 한 말이구려. 하하하. 임자야말로 말 잘하는 이방이 되기에 손색이 없군. 3번의 실수를 좌우명으로 삼고 처사한다면 말이야. 그 후에도 원님은 특별히 이방을 사랑하고 중용하니 이에 감복된 이방은 3번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언어행실에서 각별히 조심하고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선 조사한 후에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처리한 데서 원님과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총각은 미인과 함께 하룻밤을 지샐 생각에 그만. 옛날 한 고을 선비의 아들이 시골 훈장의 딸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신랑이 각시방에 들어가 옷고름을 풀어주려고 하니 각시가 마다하면서 묻기는 죄송하오나 선비의 자제분이신 낭군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사온데 몇 해나 글을 읽으셨사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 7, 8년 읽었소. 그러하오시면 소첩이 글귀를 드릴 터이오니 대구를 지으십시오. 글깨나 읽은 선비의 자제인지라 시골 처녀가 물으면 얼마나 어려운 걸 물으랴 싶어서 어서 글귀를 내시오. 하고 선선히 대답하였습니다. 예, 몽답천상 각불려라. 어서 짝을 채우시지요. 선비의 아들은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한 게 도무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구를 못 짓겠소. 하고 실토했습니다. 남아대장부로서 이만한 글의 대구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뒤산 너머 절에 유명한 대사가 있사오니 그곳에 가서 이 글의 짝을 지을 때까지 공부하시고 오십시오. 소첩이 그때까지 기다리며 옷과 쌀을 보내드리고 시집에도 기별을 띄울 터이니 아무 근심 마시고 이 길로 떠나세요. 사내대장부요. 글을 배웠다는 선비의 아들로서 글을 배우라는데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첫날 밤의 동방화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조각달빛을 등에 지고 숲속을 헤치며 절을 찾아가는 신랑은 무서운 생각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잘하여 속한 기일 내에 대구를 지어가지고 돌아가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이여 여걸 중에 여걸인 부인 앞에 보란듯이 나서고 싶은 일념뿐이었습니다. 산 좋고 물 맑아 공기 좋은 절에는 이름 있는 대사 외에 또 자기보다 먼저 와서 공부하는 늙은 총각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들은 그 총각을 접장 삼아 대사께서 배운 글을 익히었는데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웃을 줄을 몰랐고 얼굴에서는 근심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자나깨나 눈앞에 선이 떠오르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꾸준히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얼굴에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와 같이 공부하던 총각은 5년 만에 처음 웃는 선비를 보며 여보게, 오늘은 서산에서 해가 뜨지 않았나? 도대체 무슨 일에 웃을 때가 다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너무나 기쁜 김에 장가간 첫날 밤에 글을 못 지어서 동방화도 못 이루고 쫓겨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오늘에야 비로소 대구를 지어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웃노라고 여직 속에 묻어두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각시는 무슨 글귀를 내놓았길래 그리도 어려웠어? 몽답천산 각불려라. 는 글이었소. 꿈에 천산을 밟고 다녔어도 다리는 아프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짝을 지었어? 영입청파 울부지라. 그림자가 못에 들어갔어도 옷은 젖지를 않네. 야, 참 잘 지었구만. 그러니 오늘 밤엔 동방화촉을 이루게 됐구만. 축하하오. 하하. 이렇게 너스레를 떨다가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총각의 머리에는 엉뚱한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첫날 밤에 등불 아래서 잠깐 만난 여자가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남편을 쉬 알아볼까? 증거란 글귀에 짝을 맞추는 것이 아무나 가도 될 수 있지. 남편을 두고서도 5년 동안이나 처녀로 참아온 여인이라 쉬 말을 들을 테지. 이렇게 생각한 총각은 오늘 밤에 자기가 대신 가서 그 여자를 점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아마 한시바삐 집에 가고 싶겠지만 5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공부하던 내 마음은 섭섭하네 그려. 오늘은 글 공부를 그만두고 나와 산놀이나 가서 이별주나 마시고 오후에 떠나게. 선비의 아들은 친구의 청에 모시겨 그와 산놀이를 갔습니다. 총각은 선비의 아들을 데리고 경치가 아주 좋은 벼랑가에 가서 옛날 옛적에 중이 술에 취하여 그만 이 벼랑 밑으로 떨어졌는데 사흘 만에야 땅에 떨어지다 보니 그 사이에 굶어서 죽었더라네. 하하. 하면서 밑을 내려다 보자니 자기는 눈앞이 아찔해 볼 수가 없다며 선비의 아들 덜어 내려다보라고 하였습니다. 성미가 참대처럼 곧 고지식한 선비의 아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리를 굽히고 벼랑 밑을 내려다볼 때 총각은 그의 궁둥이를 한 발길로 꽉 차는 바람에 선비의 아들은 어쩔 사이 없이 벼랑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총각은 그 길로 절에 돌아와 선비 아들의 옷을 갈아입은 후 이불을 싸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선비 아들의 장인 장모는 초래 때의 글을 한번 보고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지라 누구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5년 전에 이 집에 장가들러 왔다가 뒤산 절당으로 공부하러 떠나간 고을 선비의 아들입니다. 그제서야 장모가 아이고 이 사람아 인제야 오나 어서 들어가게 하고 부산을 떨며 총각의 팔을 잡아 끌고 방으로 안내하더니 이윽하여 치마폭에 바람을 날리며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가 왔어. 내 서방이 왔다. 어서 옷을 갈아입고 기다려라. 한참 후 장모의 안내로 각시방에 들어선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촛불이 환한 방에 첫날 옷을 입은 각시가 그린 듯이 앉아있다가 사뿐 일어서며 아미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각시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총각은 달걀 같은 침을 꿀꺽 삼키었습니다. 책에서 보던 대로 얼굴은 떠오르는 보름달 같고 몸매는 물찬 제비 같았으며 눈은 샛별 같고 입술은 앵두빛에 물든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는지요? 그 목소리 또한 날아왔던 꾀꼴새가 울고 갈 지경이라 총각은 너무도 황홀하여 입을 해벌린 채 넋을 잃고 각시를 바라보다가 지었어. 당신이 내놓은 글귀는 몽답천산 각불려라고 했으니 나는 거기에 영입청파 울부지라 대구를 지었어. 이만하면 어떻소? 하고 다잡아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밤엔 동방화촉을 이룹니다. 어서 앉으세요. 원로에 급히 오시느라 시장하시겠는데 제가 나가서 진지상을 드려오리라. 각시는 그 길로 사랑방으로 나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제 방에 든 놈은 생명부지에 알건달 갔사오니 장정 며칠 불러다 결박 지어놓고 문초를 하사이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인데 남편에게 내준 글귀를 아는 걸 봐선 필경 무슨 곡절이 있을 듯하니 속히 행동해야 한다는 딸의 말을 듣고서야 아버지는 머슴군을 데리고 딸의 방에 들어가서 다짜고짜로 그놈을 결박지어 끌고 나왔습니다. 이놈, 살겠거든 바른 대로 실토를 하라. 오늘 밤에는 영락없이 미인과 함께 하룻밤을 지새우게 됐다고 좋아하던 총각은 부들부들 떨며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럴 편이 어디 있나. 각시 어머니는 사위가 죽은 것보다 딸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이 더욱 안타까워 멘봉당에 풀썩 주저앉아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게 됐냐. 내 팔자도 기고하구나. 제 팔자가 어쨌다고 이러세요? 아버님, 저의 남편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장정 몇 사람을 석불사 뒤산으로 보내세요. 갈 때 장바 몇 켤레와 가마를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놈을 길잡이로 끌고 가세요. 각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총각을 보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으면 속히 이분들을 그 산을 모시고 가거라. 나의 남편은 그렇게 수월히 죽을 사람이 아니니 내가 빨리 가면 속죄할 수도 있다. 명심하도록 해라. 그래서 총각놈은 사람들 앞에 서서 횃불을 들고 밤을 새우며 부지런히 걸어 새벽녘에야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총각이 발로 차는 바람에 악! 소리와 함께 청길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다행히 바위짬에 뿌리박고 자란 천년 묵은 소나무에 걸려 죽지는 않았으나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어서 소나무 위에 앉아 있었는데 배가 고프니 솔잎을 뜯어 질근질근 씹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구해냈습니다. 동구 밖까지 나와 있던 각시는 남편을 맞아 자기 방으로 모시고 그동안 그립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왕 낭군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그 총각을 놓아보내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각시의 넓은 도량에 탐복한 신랑은 옳소. 생각하면 칼탕을 쳐도 시원치 않겠지만 5년 동안 함께 지내던 일과 그의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 없군요. 하니 당신 말대로 합시다. 하고는 그 즉시로 총각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5년 만에 동방화촉을 이루며 신랑이 물었다. 그놈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보았소? 그놈이 입이 해벌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놈의 입술 아래에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랬구만.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사람을 띄웠소? 낭군님께서 지은 글에 옷이 젖었다면 죽은 사람이겠으나 물속에서도 옷이 젖지 않았다고 했으니 살아계신 줄로 짐작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누구한테서 한학을 배웠소? 부친이 무남동녀라고 저한테 남복을 시키고 독선생을 모셔다 10년 동안 배우게 했사옵니다. 그리고 랑고님이 계시던 절에 가서 3년을 더 배웠습니다. 그랬었구만. 여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내일부터 나는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고 계속 글을 배우겠소. 가구님, 과찬의 말씀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아니요.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못다 배우고 죽는 것이 글이라고 했으니 난 죽을 때까지 배우겠소. 부뚜막에 소금도 가마 안에 넣어야 짜다고 한자를 배웠으면 한자를 써먹어야지. 죽은 글이나 자꾸 읽으시면 뭘 합니까? 낭군님께서는 올해의 과거를 보셔야지요. 기왕 늦은 바에 낭군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노. 낭군님은 말을 타시고 소첩은 가마에 앉아 풍악을 울리며 시가로 가고 싶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선생으로 되겠다는 것이지요? 정 그러시다면 부족한 대로 쾌히 수락하겠나이다. 그래야지요. 하하. 만 5년 만에 마음껏 웃는 그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멀리로 울려 퍼져갔습니다. 한간에서는 7월 칠성날을 걸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재간을 비는 명절이라는 뜻인데 걸교절의 유래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한 쌍의 원앙처럼 금슬이 좋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하며 자란 남편은 장원급제할 큰 뜻을 품고
주야가 따로 없이 밤낮으로 글을 읽었고 용모가 해와 달같이 환하고 마음이 비단처럼 고운 아내는 하루도 편히 앉아 쉬는 날이 없이 남의 집 삭바느질도 하고 삭방아 찧어주면서 어려운 살림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남의 일을 해주고 쌀이 생기면 쌀을 받아다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따뜻이 지어 대접했고 돈이 생기면 남편이 과거 보러 갈 노자를 마련하느라 한 푼 두 푼 모아두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요. 시집와서 3년 세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니 남편 된 사람은 뜻이 있어 방에 앉아 글 공부를 하지만 아내 보기가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네. 남편 된 사람으로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 놓고 1년 365일을 고생만 시키니 참으로 면목이 없어. 이제부터는 나도 일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를 할 테니 부인은 집안일이나 맡아보소. 낭군님, 그런 말씀 마옵시오. 세상에 학문처럼 성사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 굽히지 말고 일심으로 글만 읽으시와요. 저는 낭군님 섬기기가 소원이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마운 마음과 극진한 지성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또 전과 같이 남편은 남편대로 글을 읽고 아내는 삭바느질과 삭방하로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류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천자만원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 향기를 풍기던 봄도 지나가고 녹음방초 우거진 여름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미한 초생달이 어슴풀의 정원을 비추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마루턱에 나가 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낭군님, 오늘 저녁에는 소첩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오니 잠깐만 이리 좀 나와주옵소서. 남편은 생전 아무 지청구 없이 수걱걱 일만 하던 아내가 오늘은 무슨 청이 있길래 찾는가 하여 급히 나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군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옵니까? 방 안에 들어박혀 글만 읽던 남편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란 말이오, 부인. 그 말에 아내는 서쪽 하늘에 가고 걸린 초생달을 쳐다보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월 7석 은하수에 까맣같이 달이 놓아 견우직녀 오작교에서 상봉하는 날이로소이다. 옳거니 인제야 부인의 청탁을 알겠소. 내 부인을 모셔드려 3년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이때까지 글만 그리라 하여 한 번도 부인을 즐기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밤은 저 하늘의 견우직녀처럼 우리 서로 만단설화로 부부간의 깊은 정도 주고받으며 마음껏 즐겨 놀아봅세. 남편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아내가 머리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낭군님, 고마운 그 말씀에 내 마음 봄날처럼 따뜻해지고 지나간 고생살이 씻은 듯 잊어지옵니다. 하오나 소첩은 따로 청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청인지 어서 말하소. 그러자 부인은 한 켠에 바느실과 무명천을 갖춰놓고 한 켠에 흰 종이와 지필묵을 꺼내놓더니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낭군님 듣자시오. 소첩은 시집온 그해부터 해마다 7월 7석 이날이 오면 직녀아 씨한테 재간을 빌면서 저 초생달빛을 빌어 바늘귀에 실을 꿰며 바느질 재간을 익혔사옵니다. 그러니 소첩은 이제부터 바늘에 실을 꿰어 가군님 옷을 짓고 낭군께선 글을 지어 재간을 비김이 어떠하오리까? 바라건대 소첩의 청을 쾌히 들어주옵소서.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처럼 청하는데 남편 된 사람으로 쾌히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리하오. 남편이 아내의 청에 응하여 글을 짓자고 붓을 들고 앉았는데 아내는 옷섭에 꽂힌 바늘을 뽑아들더니만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도 대뜸 바늘귀를 꿰어가지고 옷을 짓는데 재간이 남다른 데다가 솜씨가 또한 번개같이 빨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옷 한 벌을 다 지어놓고 초생달을 쳐다보며 해쭉 웃었습니다. 헌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붓을 든 채 글 한 구절도 짓지 못하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세상에 이름 떨친 서성왕 의지 같은 필지에 시중천자 이태백의 시 같은 글을 써서 고생고생하며 일편단심 자기를 섬기는 아내를 더없이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도무지 생각과 같이 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생각하고 생각다 못하여 그만 그 자리에 넙적 엎드렸습니다. 부인, 죄송하오. 남아대장부의 글재간이 한낱 아녀자의 바느질과 비할 수 없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서며 어찌 떳떳이 부인을 쳐다보리오. 내 직녀에게 재간을 빌며
나를 섬긴 부인의 정성 잊지 않고 스승을 찾아가 3년간 글 공부를 더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날에 부인을 찾아오리요. 그전에는 나를 기다리지 마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이옵니다. 소첩이 일심으로 바라는 바이니 내일이라도 서슴지 말고 떠나시오며 집안은 털끝만치도 걱정 마옵소서. 남편은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이튿날 행장을 꾸려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마음만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지고 지성이 지극하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작별하고 스승을 찾아 떠난 남편은 3년 세월을 스승을 모시고 주야장천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학문을 닦더니 끝내 장원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남편 된 사람의 기쁨도 기쁨이려니와 아내 된 사람의 기쁨은 한 입으로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니 부부 사이에도 웃음뿐인데 그 고을 원희 또한 대회하여 그를 청하였습니다. 그대가 장원하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고을의 기쁨이요. 묻노니 그대 가장원급제함에 무슨 오묘한 비결이라도 있으시오? 내 후세 사람들께 전하려 하니 서슴치 말고 하래요. 오로지 부인의 덕인 줄 아옵니다. 부인의 덕이라니? 그건 어찌 두고 하는 말씀이요? 부인께서 삭바느질로 품을 팔아 저를 공부시켰사온데 해마다 7월 칠성날이면 재간을 빌었사옵니다. 참으로 기특하시고 헌데 재간은 어떻게 빈다는 말씀이요? 네. 7월 칠성날 초생달이 뜨면 그 희미한 달빛 아래서 바느실 꿰기를 하는데 단번에 실을 만큼 재간이 늘면 소원 성취된다 하였사옵니다. 그래, 그대 부인의 재간이 그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요? 그런 줄 아옵니다. 실은 제가 집을 떠나가 스승을 찾아 3년 동안 글 공부를 더하게 된 것도 연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7월 칠성날 희미한 초생달 빛을 빌어 재간을 비기던 일을 세세히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을원은 무릎을 툭 쳤습니다. 참으로 어여쁜 마음이요. 온 나라 여인들이 대를 이어가며 배울 것이요. 이리하여 날개가 돋친 듯 이 소문은 온 고을에 쫙 퍼졌는데 그 이듬해 7월 칠성날 이 고을에서는 모든 여자들을 모아놓고 직녀에게 재간을 빌면서 바늘에 실꽤 기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아 낙내들이고 규중에 있는 처녀들 할 것 없이 이날만은 몽땅 떨쳐나와 각기 자기 소원을 성취시켜달라고 빌고는 웃고 떠들며 실을 꿰는 그 정상은 여간만 재미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이 바느실 꿰기 놀이는 차츰 온 나라에 퍼져 칠성날 부녀들의 명절놀이로 되었는데 직녀에게 재간을 비는 데서 유래되었으므로 7월 칠석을 걸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서방님, 거기는 다른 구멍이에요. 여기에다 넣어야죠. 옛날 강원도 영월 땅의 꿀벌처럼 부지런하고 비단처럼 마음씨 고운 농사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서 부지런한 농부부부도 도토리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발인이 그 농부네 집에 쌀동량을 왔습니다. 마음씨 고운 농부는 쌀동 밑을 박박 긁어서 노인님께 드리고는 점심때가 되었으니 욕이나 하고 가시라며 도토리 범벅을 내놓았습니다. 노인님이 맛을 보더니 둘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다. 주인장, 이건 뭘로 만든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산에 가서 도토리를 따다가 잘 우려서 찐 다음에 떡지듯 치고 거기에다 산꿀을 버무린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기에 다른 음식에 꿀을 버무린 것보다 더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노인님께서는 퍽 시장하셨던가 봅니다. 아니올시다. 임금님께서도 이런 음식은 못 자셔 봤을 겁니다. 이만하면 진상도 갈만합니다. 노인이 떠나간 다음에도 농부의 머릿속에서는 진상도 갈만하다. 던 그 말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이야. 아무리 현명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임금이라지만 1년 365일을 삼시로 진수성찬에 묻혀 있을 것이니 이런 도토리 음식은 못 자셔봤을 거야. 그러니 시골 농사꾼들이 쓰디쓴 도토리마저 없어서 굶고 있는 걸 모를 테지. 농부는 이런 생각이 들자 임금님께 진상을 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우리고 또 우리고 찢고 또 찧어서 삶은 다음 도토리 따러 갔다가 얻어온 산꿀을 섞어서 도토리 범벅을 만드는데 2개의 단지에다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도토리 범벅을 첫 번째 단지에다 넣으려니 농부의 부인이 서방님, 거기는 다른 구멍이에요. 여기에다 넣어야죠.
라며 두 번째 단지를 가리키자 농부는 다 이유가 있어. 라며 단지 안에 있는 도토리를 범벅을 하여 뭉친 후 덩어리 4개를 망태기에 넣어 걸머지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시골 농부가 며칠을 걸어 서울장 안에 들어서고 보니 촌닭 관청의 온격이라 어디가 궁궐이고 어디가 국밥집인지 몰라 두루 수소문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이상하게도 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와지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주막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남대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친 데다가 하루 종일 굶은 농부는 우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요기를 하려고 남대문 물루으로 올라갔습니다. 망태기를 벗어 그곳에서 배보자기를 꺼내놓고 이건 임금님께 진상할 거야. 하며 도토리 범벅 3덩이를 따로 내놓고 다른 덩이를 쥐더니 이게 내가 먹을 거야 하고는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 소르르 잠이 오는지라 그는 남은 것을 얼른 싸서 망태기에 넣고는 그걸 목침 삼아 베고 누웠습니다. 이때 야순을 돌던 숙종대왕이 남대문을 지나다가 추워. 추워. 하는 신음소리를 듣고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더니 시종을 보며 애서 기다려라. 하고는 곧장 물루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허술한 옷차림의 농부가 새우 잠을 자면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얼른 일어나시오. 이런 곳에서 주무시다가 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러? 그러자 농부는 베고 자던 망태기부터 끌어안고 일어나 앉으며 임금의 아래우를 훑어보고 나서 그가 술라군도 도적놈도 아님을 확인한 다음에야 나 진상 온 사람이요. 하고 자랑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상이라니? 누구한테 뭘 진상한단 말이오? 임금님께 도토리 범벅을 진상하러 왔소. 숙종대왕이 무엇을 못 먹어봤으랴만 도토리 범벅이란 말은 처음 듣는 소리여서 여보시오. 나 좀 맛봅시다. 하고 농부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숙종대왕의 뺨을 철썩 갈기며 이놈아, 임금님이 잡수실 걸 내가 먼저 먹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얼벌한 뺨을 문다지던 숙종대왕은 내가 바로 임금이다. 는 말을 감히 못했습니다. 한편 숙종대왕은 이놈이 미친놈이 아니면 분명히 자기에 대한 충성심이 하늘에 닿은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허 웃으며 실은 내가 잘못했구려. 헌데 상감님께 진상 오신 분이 이런 데서 자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겠소? 그리고 혹시 도적놈들한테 털리워도 그렇고.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내가 오늘 밤 잠자리를 마련하고 내일 아침에 진상할 곳도 가르쳐 드릴 테니 그걸 조금만 먹어봅시다. 하고 다가앉았습니다. 진상할 곳을 가리켜 주겠다는 말에 귀가 벌쭉해진 농부는 반색하며 정말로 진상할 곳을 아시오? 하고 다잡아 물었습니다. 알고 말고 내 비록 옷은 남루하게 입었어도 서울장안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어. 그래 정말 가르쳐주지? 장보일원이 충천금이라고 일구위원에서야 되겠소. 그러자 농부는 망태기 속에서 배보자기를 꺼내더니 큰 덩어리 3개는 두 손으로 받들어 따로 놓으며 이건 임금님께 진상할 거고. 하고 말하고 나서 큰 덩어리를 쥐어 일부를 뚝 끊어 잡숴보시오. 하며 임금님께 드렸습니다. 도토리 범벅을 받아든 숙종대왕은 저렇게 임금에 대한 마음이 직심스러우니 과연 순박한 농부로다. 하고 생각하며 도토리 범벅을 한 입 떼서 씹어보니 뜨겁고도 뚫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백리를 왔고 말끝마다 자기에 대한 진정이 흘러넘치는 것을 생각해서 눈을 감고 꿀꺽 삼키었습니다. 내가 맛을 봤으니 말한 대로 주숙할 집을 알선해드리지요. 자, 나를 따라 내려갑시다. 숙종대왕은 먼저 내려가서 시종을 보고 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내일 아침에 오전으로 안내해줄 테니 편안히 다녀가시오. 이거 정말 고맙소. 그런데 우린 아직 인사수작도 없었구만. 하하하. 난 서울에 사는 선비요. 자는 숙이고 이름은 종이요. 천자문이라도 읽은 농민이었더라면 그리고 숙종대왕이 패포파립하고 야순행을 한다는 이야기만이라도 들었더라면 숙종이 우스갯소리로 성은 숙이여 이름은 종이라고 했으니 이 선비가 바로 숙종대왕이라는 것을 알았으련만 농부는 그걸 알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선비 내일 다시 만납시다.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이튿날 농부가 시종을 따라서 눈부신 어전으로 들어가니 원로에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겠소. 하는 임금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듣던 목소리라
한번 임금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었지만 농부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도토리 범벅 3덩이를 시종에게 드리고는 엎딘 채로 아뢰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미천한 농부가 올리는 변변찮은 음식이 오나 잡숴보시옵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숙종대왕은 어쩌녁에 이미 맛을 보았는지라 도토리 범벅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청에 모시겨 한 조각을 떼어 입안에 넣으니 어쩌녁 것과는 달리 감칠맛이 나는 게 별맛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옳거니 어쩌녁 내가 맛본 것은 농부가 먹다 남은 것이었지. 이것은 분명히 임금께 진상하겠다면서 따로 내놓던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즉석에서 시중을 시켜 도토리 범벅을 문무대 신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맛보게 하였습니다. 농부는 듣거라. 이런 도토리 범벅이 또 있는고? 소인이 먹다 남은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그것도 맛 좀 보게 이리로 올려라. 그 소리에 농부가 깜짝 놀라 엉덩이를 땅에 대고 임금을 쳐다보니 아무리 봐도 어쩌녁에 자기한테 뺨을 맞은 선비가 분명한지라 다시 한번 초풍할 지경으로 놀라며 죄를 청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임금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괄시한 이놈의 목을 잘라주옵소서. 문무대 신들은 웬 영문인지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임금이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하. 짐을 악몽에서 깨어나라고 일깨워 주었는데 어찌 형벌이 당할 소냐? 형벌 대신에 어쩌녁에 맛보던 도토리 범벅이나 올려라. 이건 안 되옵니다. 이건 천민들이나 먹는 쓰겁고 떫은. 하하. 농부들도 먹을라니 짐이라고 먹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황차 어쩌녁에 맛을 보았는데 쓴약의 병을 고친다고 어서 올려라. 시종이 농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것을 보자기채로 들고 가서 아뢰었습니다. 옳거니 어쩌녁에 맛보던 것이군. 그래 올해 농사는 흉년이란 말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방금 시종이 임금을 상감마마라고 부르는 걸 들었는지라 상감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봄에 가물이 들어서 시부침이 안 된 데다가 여름 내내 장마가 치다 보니 거둘 것이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고했습니다. 그러니 농부들은 바로 이런 것을 먹겠다. 숙종대왕이 농부들이 먹는다는 도토리 범벅을 쳐들고 자, 경들도 골고루 맛보도록 하라. 하고는 얼굴빛을 흐리더니 가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짐은 농부가 진상온 까닭을 잘 알았노라. 나라의 쌀독을 맡은 농부들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구려. 그래 농부는 소원이 뭔지 아뢰도록 하라. 황송하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사오니 목숨이나 부지하도록 대여곡이라도 얼마간 주시옵소서. 새해에 농사지어 갚을 터이오니 곡이나 주었으면 감사하겠나이다. 숙종대왕은 농사꾼들의 고달픈 사정을 하소연하고자 자기를 찾아왔고 또 그토록 자기에게 충성하는 농부가 그지없이 고맙게 생각되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짐은 잊지 않고 보내줄 터이니 돌아가서 기다리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상감마마. 농부가 너무도 황송하고 기뻐서 한 채로 뒤걸음치며 물러서는데 임금이 다시 농부를 불렀습니다. 개 좀 섞어라. 농부에게 관직을 주어 나라의 충신으로 봉하려 하니 어서 소원을 말해보도록 하라. 시골에서 나서 자라보고 들은 것이 없는 농부는 무슨 벼슬이 좋을지 몰라 임금의 거듭되는 물음에 인차 대답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서 자란 영월에 단종황의 능원이 있는데 능원을 지키는 사람을 참봉이라고 부르던 것을 생각하고 꼭 벼슬을 시키려거든 영월 참봉이나 했으면 하옵니다. 고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숙종대왕은 즉석에서 농부를 종구품 벼슬인 영월능원 참봉으로 봉하여 가마를 태워 내려보냈습니다. 후에 그 사연을 들은 영월 사람들은 농부를 친절히 도토리 참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덤에 부채질하는 연려. 옛날에 장주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주가 멀리 집을 떠나 여행했다가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행하는 동안 괴이한 일을 보았어. 무슨 일을 보았는데 그렇게 괴이하다고 하십니까? 아, 글쎄 들어보구려. 길가에 한 무덤이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부인이 그 옆에 앉아 무덤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오. 그래, 내가 괴이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어보았어. 그래서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답이 가히 충격적이었어. 즉, 그것은 자기 남편의 무덤인데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자기가 죽은 후 아내가 재혼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자기 무덤에 풀이 마르고 난 뒤에 하라고 했답디다. 그래서 무덤에 풀이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대답이었어. 참 우습지 않소이까? 여보,
그 여자를 꾸짖지 않고 그냥 두셨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3년이 지나 재혼하는 것은 혹시 용인될 수도 있지만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채질까지 해가며 빨리 재혼하려는 것은 음부나하는 짓이지요. 당장 능지처참을 했어도 마땅한 여자입니다. 아, 부인? 당신은 그러면 내가 만약 죽었다고 할 때 3년이 지난 뒤라야 재혼을 하겠구려. 여보, 그 무슨 말씀입니까? 열려는 불경이 부인데 어찌 개가를 한단 말입니까? 장주와 부인은 이런 대화를 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장주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잠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슬퍼서 시체를 부여안고 통곡을 하는데 이때 마침 얼굴이 관옥같이 아름답고 잘생긴 젊은이가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청노새를 탄 채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에 젊은이는 부인의 통곡 소리를 듣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슬퍼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염습을 도와줄 사람조차 없어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아,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와드리리다. 젊은이는 곧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소년에게 주면서 옷이며 광각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잘 업습해 일을 끝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이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아 아내가 없답니다. 이제 부인과 함께 살며 일생을 해로하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젊은이의 우아함을 흠모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곧 고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부자리를 화려한 것으로 바꾼 다음 젊은이와 잠자리에 들어 뜨거운 며칠을 꿈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또한 갑자기 병들어 심하게 앓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으니 따라온 소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평소 이런 증상을 보이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의 해골만이 약이 되는데 어디서 그 해골을 구하지 못하면 곧 죽게 됩니다. 이에 부인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도끼를 들고는 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묻어둔 남편의 비늘에 치고 관 뚜껑을 열어 머리를 노출시키는데 갑자기 그 속에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그 도끼로 무엇을 하려는 게요? 그러자 놀란 부인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가다듬어 예, 당신이 갑자기 죽어 여기에 비늘 만드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니 남편은 부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누워 있던 젊은이도 소년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곧 남편은 부인을 향해 추궁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부인은 마땅히 상복을 입고 거적을 깔고 슬퍼해야 하거늘 이 좋은 이부자리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게요? 내 슬프고 마음이 급해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했답니다. 이에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죽은 것도 나이고 청노새를 타고 나타난 젊은이도 내가 변장한 것이며 사람 해골을 먹어야 한다고 한 것도 바로 나라오. 전에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듣고 열려 불경이부라고 하지 않았소. 한데 죽은 남편 해골을 도끼로 자르려는 행동이 어찌 열려가 할 일이겠소? 오히려 무덤 위풀이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하는 여인이 더 열려인 듯싶구려. 이에 부인은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